오늘은 네트워크의 본격적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자산의 이동, 부의 이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빠르게 바뀌는 만큼 모든 가치도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시대는 6,000년 동안 진행했죠. 농경시대 이전은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수렵사회라고 합니다. 수렵사회는 30만 년 동안 진행했어요. 이 수렵사회의 30만 년이 농경시대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죠? 경작을 시작한 거죠. 수렵사회는 말 그대로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냥으로 살아간 거죠, 인간이. 이제는 재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풍요로워졌겠죠.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농경시대 6,000년 동안 진행했고, 그 다음은 뭘까요? 산업시대죠. 산업시대는 300년 동안 진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는 30년 동안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세상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 중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렵사회에서는 부의 상징이 뭐였을까요? 권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이죠. 동물도 보면 그렇죠. 힘이 센 놈이 우두머리를 합니다. 수놈끼리 싸워서 싸움이 지금 쫓겨나죠. 그래서 폭력이 곧 부가 됩니다. 이게 수렵사회고, 농경시대는 그럼 뭐냐? 농경시대는 토지죠. 생산의 시대니까 생산을 땅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시대는 지주가 부의 중심이 있었죠. 소작농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지주한테 이렇게 바쳤죠. 조공을 바쳤죠. 그래서 이렇게 농경시대는 토지가 우리가 자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로 170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제조업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제조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제조가 중요했어요. 공장을 지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날개도 친 듯이 생필품이 팔려나갔죠.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 1970년경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된 겁니다. 똑같은 제품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조가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할까요?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팔리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는 수요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광고고 두 번째가 유통입니다. 그래서 광고와 유통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물건이 팔려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광고와 유통 중심의 세상이 온 겁니다. 특히 유통이 중요한데요.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부를 쌓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아닙니다. 월마트의 후손의 3명의 재산의 합은 빌 게이츠보다 많습니다. 미국 부자 10위 안에 3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통을 장악, 대형 한의점을 1962년도 만들어서 유통을 장악한 월마트가 가장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 말은 곧 부의 중심이 제조에서 유통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럼 유통의 실체는 뭐냐? 그런 월마트 말고 실제 유통하는 유통업자 말고 유통의 실체는 뭘까? 그것이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가 모든 유통이 일어나는 곳이 상가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통 마진이 상가의 월세가 된 겁니다. 모든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난 마진은 월세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가 들고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영업을 해서 건물주에게 로얄티를 매달 내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엄청난 상가 건물이 발달한 겁니다. 시골에 땅을 버리고 도시에 상가 건물을 지은 사람은 떼돈을 벌었고, 시골의 땅을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풀밭이 돼 있죠. 농사도 경쟁력을 잃었어요.
왜? 외국에서 엄청난 곡물이 수입되니까. 농사도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손해를 엄청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가 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온 거죠. 그럼 인터넷 시대는 또다시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조에서 유통으로 중심이 이동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구매 중심으로 세상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공동구매가 중요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소비가 인터넷에서 일어나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 모든 사람들의 쇼핑은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쇼핑이 다 일어납니다. 상가에 그런 매출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은 이전부터 이미 상가에서 물건 사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방문하는 목적은 모델 넘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죠. 모델넘버만 눈으로 확인하고 주문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상가의 가치는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물류, 택배가 발달할수록, 그리고 관세가 없어질수록 하락합니다. 지금 서서히 해외 직구 양이 늘고 있죠. 예전에는 G마켓 옥션에서 소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쿠팡을 다 써버리죠. 쿠팡을 통해서 해외 물건도 쉽게 주문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 세계 시장의 단일화가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가치의 중심이 이제는 토지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속에 새로운 자산의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단계하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대는 이건 인터넷상에서 회원 고객을 모집하는 일,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것이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자, 빌 게이츠가 쓴 자서전이 있죠. 생각의 속도.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빛의 빠르기보다 빠른 인간의 생각의 속도만큼 빨리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빌 게이츠가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이 책을 쓴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0년 초에 쓴 거죠. 그때 벌써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50년보다 10년이 더 빨리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디지털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터넷, 네트워크, 디지털 이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도태되고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빌 게이츠가 이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전에요. 미래의 변화를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빌 게이츠가 이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느리던 농경시대나 산업시대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터넷 시대처럼 순식간에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은 예측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측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변화할 것이냐 변화당할 것이냐, 그죠? 변화하는 것이 맞죠. 변화당하는 것보다는. 근데 사람들은 주로 20대 80 법칙에서 나뉘는데요. 80%는 변화당하고 있습니다. 20%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문명은 20%가 80% 끌고 가는 세상입니다. 20%의 꿈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80%는 그것을 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개척자 정신이 있는 20%가 인류를 발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수렵 사회부터 인터넷 시대까지 이렇게 자산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과연 뭘까? 뭐 때문에 자산이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뭐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산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렵 사회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죠. 수요는 너무 많고 먹을 것은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힘센 놈이 힘이 약한 사람을 수렵한 거를 뺏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폭력이, 권력이 바로 부의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농경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공급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공급의 자산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생산에 관련된 토지가 자산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시대,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오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그죠? 유통업자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한테 아주 잘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돈 많은 유통업자가 칼자루를 쥐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줄 수 없나? 만약에 안 준다면 나는 다른 업체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주도권이 공급과 수입 법칙에 의해서 뺏겨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공급 과잉은 결국에는 유통이 중심으로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초공급 과잉, 우리가 이런 말했죠. 공급의 홍수 시대다.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 똑같은 만든 제품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은요, 국가 단위가 아니고 세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템이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바로 부도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없어질수록,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물류가 발달할수록 기업의 수명은 단축이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주식이나 막 투자를 하죠. 그런데 주식 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 30년은 기업이 견뎠는데 앞으로는 순식간에 언제 휴지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그나마 주식도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과 수입 법칙에 의해서 자산의 중심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과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산의 이동은 결국 이 공급과 수입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글로벌 시대는 이게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물류가 발달할수록, 관세가 없어질수록 공급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정말 제조업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물건을 팔고 싶은데 내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접속해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한번 샀다고 다음에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기업의 수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가진 기업들만 기업의 수명이 20, 30년을 넘어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빨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언제 부도날지 모른다. 불안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완벽한 글로벌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가 싹 다 없어져야 돼요. 무관세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글로벌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정의를 제가 내렸어요. 무비자, 그죠? 비자도 없어야 되겠죠. 무관세, 그리고 또 하나 무선 인터넷. 이 세 가지가 발달했을 때 이게 글로벌 시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 왔을 때는 정말 공급의 홍수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고객을 찾는다고 혈안이 될 겁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서 나의 제품을 계속 사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늘 주소를 바꿉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유리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주소를 바꿉니다. 단돈 100원만 싸도 젊은이들은 주소를 바꾸거든요. 냉정한 곳이죠. 파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품질과 가격만 따지는 공간이 인터넷입니다. 결국 주도권 누가 지게 된다고요? 구매자가 지게 됩니다. 공급자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자는 인터넷 속에서 구매자에게 최대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권력이 곧 부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수렵사회와 농민시대와 산업시대의 권력과 인터넷 시대의 권력은 의미가 조금 바뀐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물리력이 예전에는 권력이었죠. 폭력, 물리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권력이 뭡니까? 지력입니다. 지식과 정보력입니다. 이 지식과 정보력이 부의 중심,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속에는 물리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쓴 저서가 있어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 책도 나온 지 거의 한 20년 또 넘었죠. 토플러는 오늘날의 권력의 격변을 야기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 체제에서 연유한다고 말한다. 데이터, 아이디어, 상징책에서 즉시적인 전달과 보급에 의존하는 이 체제가 낡은 공장 꿀뚝 체제와 충돌하면서 권력의 원천적인 폭력, 부, 지식의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토플러는 권력을 양적인 문제로만 취급해온 종래의 가설을 비판하면서 질적인 개념의 도입과 함께 권력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이 단순히 개인, 기업,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차원이 아닌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하며 그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지식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라고요? 권력이 지식과 정보력이라고. 그래서 21세기 뭐랍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부가 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상식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아주 발달했죠. 정보를 두려워합니다. 정보를 배척합니다. 거부하죠. 검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검증될 때는요, 이미 기회가 아닙니다. 그죠? 검증이 다 됐을 때는 이미 기회가 아니라고. 이미 상식이 돼 있으니까. 그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도 내려갈 때 아무도 안 산다 했잖아. 폭등하면 그때 덤빕니다. 이미 작전 세력과, 그죠? 결탁이 돼서 전부 다 주가를 끌어올리죠. 주가를 끌어올리면 폭락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폭등할 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를 불나방이라고 부릅니다. 네? 올라갈 때 덤비고 꼭대기 올라가면 누가 팔아요? 대주주 물량 출해야 됩니다. 대주주 물량 주식이 확 풀려버리면 그때부터 바로 한가 치고 개미들은 돈 다 잃게 되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매출이 줄지 아니면 줄어들지 아니면 늘어날지는 회사 대표가 알지 개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묻지마 투자를 하죠. 다른 사람이 이 주식 좋다 하면서 모아서 몰려 사고, 저 주식 좋다 하면 또 몰려 사고. 그 누가 정보를 줄까요? 작전 세력들이 정보를 흘리죠. 들어오라고. 그래서 소문도 걷어가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공포감 느낄 때 투자는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흥분할 때 팔아야 되고요.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투자의 세계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도 썼고, 제가 이 사람을 나는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봅니다. 구글에서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를 21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엘빈 토플러도 아니고요, 소유의 종말 쓴 제레미 리프킨을 가장 뛰어난 미래학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빈 토플러나 토마스 프레이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미래학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도 썼고 권력의 이동 이런 책도 썼죠.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 그죠? 노동의 종말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가치가 없어진다. 소유는 접속으로 이동한다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유통의 종말 이야기했어요. 제레미 리프킨은 판매의 종말, 판매의 종말이 곧 유통의 종말이죠.
그게 그 부동산의 종말로 이어지는 거고, 노동의 종말은 또 책을 썼거든요. 제리 리피킨이 노동의 종말은 뭘까? 제조업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제조업의 레드오션,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뭘 한다고요?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생산하지 사람 고임금 주가면서 직원 채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노동의 종말이죠. 결국 전 세계 물건 팔라고 하니까 원가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 월급 비싼 월급 주 갖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